Close your eyes for a minute. Close your eyes for a second. I won't change my mind. Can you let me down? Please don't let me down. 오늘 만나실 모델은 쉐보레 SUV죠. 이코녹스인데요. 저희가 지난 2018년에 4륜구동형 모델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델은 전륜구동형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트림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에디션은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블랙을 생각하지 말고 LT만 보자고요. 자, 그런 쉐보레 이코녹스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쉐보레 브랜드가 한국 수입차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엔 큰 상징성이 부여됩니다. 사실 쉐보레는 GM 대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산차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많아졌습니다. 볼트 EV, 임팔라, 카마로 SS, 이코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까지 총 6개나 되는데요. 이에 한국 GM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과 수입되는 모델 간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 수입차 협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코녹스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수입차로 인정받았을까요? 이코녹스는 미국에서 컴팩트 SUV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차체 크기가 큰 만큼 중형급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된 수입차 신분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니 경쟁 모델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생산 모델은 제외하겠습니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도 제외해야겠죠?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대중 브랜드 중 컴팩트에서 중형급 사이 SUV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타 라브4, 혼다 CR-V, 닛산 엑스트렐, 폭스바겐 티구안, 푸조 3008,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지프 체로키 등이 꼽히는데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코녹스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테스트 모델은 2020년형 모델로 퍼펙트 블랙 트림입니다. 외관부터 휠, 엠블럼까지 모두 블랙으로 통일해 멋스러움을 표현했죠. 이코녹스는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큰 크기가 장점인데요. 티구안이나 3008과 비교했을 때 길이, 너비, 높이, 휠 베이스 모든 부분에서 큽니다. 닛산 엑스트렐과 비교하면 길이가 조금 짧지만 휠베이스는 더 깁니다. 토요타의 신형 라브4와 비교하면 너비만 빼고 나머지가 다 크고요. 큰 사이즈만큼 실내 공간이 넉넉합니다. 뒷좌석 공간이 정말 여유롭죠? 시트백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바닥도 평평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뒷좌석 열선 기능과 230V 소켓이 퍼펙트 블랙 트림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죠?
뒤에서 레버를 당겨 간단하게 시트 폴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 활용도를 높였고요. 잠시 이코녹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구성적인 부분에서 2020년형 모델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래버스에 탑재됐던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추가된 정도인데요. 나머지 디자인이나 구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이 탑재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봤던 뒷좌석 확인 기능도 있죠. 특히 캐딜락 모델에 적용됐던 햅틱 시트가 이코녹스에 탑재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2019년형 모델부터 긴급 제동 시스템은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까지 감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북미에서도 국내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제 수입차 입장에서 쉐보레 이코녹스를 바라볼 텐데 저희 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이코녹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는 해제가 되어 있고요. 현재처럼 가속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실 이전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도 이 어떤 성능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배기량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4륜 구동이 빠지고 앞바퀴로만 굴리는 전륜 구동이죠. 이 방식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경쾌한 맛이 살아나서 좋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우선 이코녹스 1.6 디젤의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한 10초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4륜구동 모델 쪽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유를 꼽자면 바로 타이어의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타이어의 종그립이라고 하죠. 앞뒤 방향의 그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쾌함 그리고 순수한 움직임 이후의 가속 측면에서는 현재 이 전륜구동형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는 젠3의 6단을 쓰고 있는데요. 뭐 타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다단화 추세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이런 단수를 가진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반면 GM은 젠3를 기반으로 한 6단을 쓰고 있는데 향후에 이 변속기의 다단화를 조금 더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어떤 그런 조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디젤 엔진에서 추가적인 다단화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때문에 이코녹스의 다른 버전, 가령 2리터 터보 모델을 들여옴으로써 조금 더 다른 그런 이코녹스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솔린 SUV들이 인기가 없었죠. 반면에 현재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가솔린 QM6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산타페도 가솔린이 나왔고 특히 셰시와 파워 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GM은 그래도 이 셰시 부분에 대한 튜닝을 잘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2리터 터보 모델이 들어왔을 때 그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이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풀옵션 모델로 가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게 되죠.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코녹스가 일단 수입차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약간 불리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 뭐 특히나 이제 성능 측면까지 고려하면 상쇄시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국 GM에서도 그와 같은 모델을 들여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리터 터보 모델이라면 뭐 변속기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 다시 디젤 모델로 돌아와서 스티어링 휠을 싹 하고 돌리고 있을 때 역시 핸들링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구조적으로도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 어떤 댐핑 값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해놨기 때문에 코너링을 비롯한 핸들링 때의 만족감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시스템은 보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뭐 TRW, GF, 보시, 사실상 이제 이들이 스티어링 시스템에서는 소위 잘 만드는 그런 3대 브랜드인 만큼 이 GM에서 그래도 이코녹스라는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자, 그리고 다시금 가속을 하고 있을 때 또한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면서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사실 앞서 타이어의 종그립이 다소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횡그립, 이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타이어의 측면 쪽으로 힘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는 의외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2를 사용하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타이어 중에 하나였죠. 이 타이어를 이제 제네시스 G80 초기 이제 DH 모델에 썼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되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는데, 그래도 GM은 꿋꿋하게 타이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타이어는 그 이후에 벤투스 S2 AS라는 모델로 현재 노블2의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코너링 측면에서의 만족감은 충분한데요. 뭐 핸들링, 어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를 통제할 때 이때의 재미가 쏠쏠한 것도 다른 SUV에서 느낄 수 없는 이코녹스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승차감 쪽을 충분히 살려내면서도 이 어떤 바디롤의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GM이 잘하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또 하나 이 엔진 쪽에 특징이 있는데, 수동 모드로 바꿔서 사용을 할 때, 물론 이 버튼 타입을 사용해서 수동 모드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수동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엔진 회전수를 운전자의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 되는데요. 일부 모델들,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이제 집의 체로키 같은 경우는 수동 모드에 들어가도 뭐 빠르면은 3000 중반 혹은 4000rpm 이전에 스스로 변속을 해버리곤 했습니다. 때문에 다단화된 변속기의 이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희석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이코녹스는 RPM대를, 특히나 이제 수동 모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자에게 많은 것을 넘겨줬다는 점은 칭찬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코녹스의 제동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최단거리는 40.2m 정도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것이 최장으로, 테스트가 반복돼서 최장으로 가더라도 41m대를 넘어서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평균 제동거리는 40.5m 정도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뭐 단거리 자체, 앞서 제가
그 타이어가 종그립을 많이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제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타이어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것보다는 좋은 제동 성능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한국 타이어가 유럽 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제동 성능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신모델을 사용한다면 이거보다 월등히 좋은 제동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타이어를 제외한 순수한 이코녹스의 이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1.5m 내외의 편차를 갖는 경우라면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봤을 때 70cm 미만의 편차라며 이건 뭐 거의 편차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인 만큼 제동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현재 같은 가족용 SUV를 접근을 했을 때 2열에 대한 만족감도 중요한데 뭐 공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아래 상하 운동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멀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억제되면 이제 승차감 저하로 올 수 있는데 적당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뭐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범프 같은 데서도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도 큰 불편함 없이 승차감을 방어해 낸 만큼 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하체 쪽에 대해서는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코너링 때의 운동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쪽을 나타내는데 조금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을 어떤 그런 움직임이 많아졌을 때 이때는 리어 쪽이 살짝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중립적인 모습인데 다른 SUV들이 너무 언더스티어가 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오버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자세 제어 장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힘들지만 완전히 순수한 그런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요값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균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잘 맞춰놨고 긴 차체를 가졌음에도 의외로 민첩한 코너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예전보다 좋아졌죠. 반응이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밑에 등급에 있는 스파크를 비롯해서 저희가 전에 테스트했었던 말리부에서도 이런 점들이 잘 부각되었는데 이코녹스 역시도 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 반응성이 빨라졌기 때문에 조작대 만족감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코녹스 과연 주행연비는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4륜구동 대비 좀 더 좋은 수준의 주행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연비만 보더라도 이제 복합으로 13.3km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루징 환경에서는 좀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게 되고 아무래도 어떤 장거리 투어 이런 부분에서는 4륜구동보다 전륜구동형 모델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쉐보레 이코녹스. 자, 이제 가격을 볼까요? 한국 GM 자체가 어떤 국내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제조사다 보니까 수입차로 들어오더라도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는 국산차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국산차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수입차와 국산차의 중간 정도의 성격인데 가격을 국산차와 비교하게 되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올리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상쇄되긴 했는데 수입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의 경쟁력은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GM 같은 경우도 지금 일정 부분의 할인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애초에 정가에 반영시켜주고 차라리 할인을 없앤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 체감적인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GM 입장에서도 사실 조삼모사 아닌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코녹스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을 때는 주행 중에 이제 소음이 59dB로 나왔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소폭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때의 소음으로 놓고 본다면 뭔가 이제 살짝의 튜닝이 된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차량 간의 편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만난 쉐보레 이코넉스, 뭐 사실 자동차의 순수한 기본기만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GM을 보면 어떤 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매우 못하죠. 또한 이제 가격 정책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런 부분만 좀 더 조율할 수 있다면, 가령 앞서 제가 보쉬의 R타입 EPS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그랜저도 최상 등급이 아니면 대부분의 모델들, SUV 같은 경우에도 뭐 투싼과 같은 등급에는 R타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긴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 R타입이건 C타입이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통풍 시트, 그것보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와 같은 편의 장비에 더 관심이 많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옵션을 조금 더 다양한 트림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우디 A5 때 이런 농담을 했었죠. 국내 시장은 브레이크 페달은 없어도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된다. 네, 씁쓸하지만 그것이 시장의 현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본기 탄탄한, 또한 뭐 공간적인 매력도 상당히 크죠. 동급 모델 대비 분명히 커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동급과 상급 모델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쉐보레 이코넉스를 만나봤습니다.